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일방적이고 잔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내뱉은 선전포고. 시아버지 사무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빈소 음식 준비, 조문객 응대, 서류 정리까지 모두 제 몫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상주로서 자리를 지켰고 시동생 재민이는 친구들과 연락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거겠죠. 사무제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친척들, 시아버지 회사 관계자 몇 분, 그리고 저희 가족,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저는 주방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분이 떠나신 후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니까요. 앞으로 태경건설은 재민이가 맡겠습니다.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 전부를 재민이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태경건설. 제가 8년 동안 재무이사로 일하며 지켜온 회사.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제가 사실상 운영해온 회사. 지난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30% 끌어올린 회사. 재민이가 입사한 지 고작 1년 된 아직 거래처 이름도 다 모르는 그 회사.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야. 재민이가 아들이잖아. 아버지 회사는 아들이 이어야지. 어머니, 저도 지난 8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재무 전반을 제가 맡아왔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손으로 끈 듯 저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열심히 한 건 알아. 그런데 회사는 다르잖아. 우리 집안 회사는 우리 핏줄이 이어야지.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8년 동안 매달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거래처와 협상하고 직원 급여 일을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지켜온 저를 그 한 단어가 전부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오빠는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잘 가르쳐주면 되죠. 뭐. 재민이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사람처럼.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떨리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8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해가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처음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계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진아, 아버지 회사 좀 봐줄 수 있어? 당장 맡을 사람이 없어. 잠깐만이라면 괜찮은데. 잠깐이 8년이 됐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연봉이 더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경건설로 출근하면서 엉망이 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회계 시스템을 새로 깔았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다시 쌓았습니다. 직원들 중 몇 명은 저를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사장 며느리가 회사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이다. 시아버지께서 다시 쓰러지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결정은 전부 제가 내렸습니다. 입찰 참여 여부, 협력업체 선정, 인력 채용, 자금 운용. 남편도 회사 일에는 어두웠습니다. 영업직 출신이라 재무나 운영 쪽은 제게 맡겼죠. 그리고 재민이가 입사한 건 작년이었습니다. 30살 개인 사업을 한다며 몇 년을 시아버지께 손을 벌리다가 결국 뭔가 잘 안 됐는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직함은 이사였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가면 상대방 이름을 틀리고 계약서를 보내면 내용을 이해 못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 재민이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긴다는 겁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출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깨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안 가?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말 없이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격리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수원거래처 미팅 있으신 거 아세요? 10시 반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재민이 이사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게 무슨... 고생하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원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재민이 이사님께 연락해 보세요. 뭐? 재민이가 그걸 어떻게 해? 수진아, 지금 삐진 거야? 삐지다는 말이 귓가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8년을 일한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오늘 회사 못 나가요. 왜? 몸이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번 주 공사 대금 정산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민이 이사님, 대표이사 되셨잖아요. 이사님이 결정하셔야죠. 그게 저는 아직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인수인계가 필요하세요? 그럼 먼저 어머니께서 저한테 정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전화 너머에서 재민이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왜 회사 안 나와? 재민이가 힘들어하잖아. 어머니, 저는 지금 어떤 직함으로 그 회사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다니면 되지. 어머니, 저는 지난 8년 동안 재무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재민이 오빠 명의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직원인가요? 자원봉사자인가요? 수진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아, 오늘 수원 거래처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미팅을 3번이나 펑크냈대. 그럼 재민이 이사님이 수습하셔야죠. 재민이가 어떻게? 그쪽 담당자 이름도 몰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씨, 저한테 왜 전화해요? 뭐? 저는 어떤 자격으로 그 회사 일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께서 회사는 재민이 오빠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가 돌아가야 하니까 회사가 재민이 이사님 소유가 되면
그분이 책임지고 돌려야죠. 재산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수진아,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고, 회사는 회사대로 돌아가야 하고, 남편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날 어머니 말씀 들었을 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지. 나중에 언제요? 등기 이전 다 끝나면요. 남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아, 그럼 어떡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 씨가 선택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우리 가정 편에 설 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 내 가족인데. 다 가족이면 공평하게 대해줘야죠. 지금은 안 그래요. 재민이,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를 통째로 받고, 저는 8년을 일했는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씨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로요. 회계 자료, 거래처 계약서, 결제 내역,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 기록,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해 듣는 이야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졌습니다. 수원 거래처가 다른 업체로 계약을 돌렸대요. 월말 정산이 꼬여서 협력업체 두 곳이 항의를 넣었고요. 직원 중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재민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연락이 잘 안 돼. 회사 대표인데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네가 이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 회사는 재민이 오빠 거잖아요. 재민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어머니, 집 받을 준비는 됐는데 책임질 준비는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진아, 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지분을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오는 거예요. 재민이 오빠가 대표면 재민이 오빠가 책임져야죠. 뭐? 그리고 어머니, 저는 8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제 경력을 바쳤어요. 괜찮은 회사 그만두고 제 인맥 다 써서 거래처 뚫고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아무도 안 나타날 때 제가 혼자 있었잖아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 그게 당연한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법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계산하셨잖아요. 회사를 핏줄이냐 아니냐로 나누셨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제 몫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수진아, 너 설마. 어머니, 제가 8년 동안 이 회사에 기여한 부분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재직 당시 제 시장가 연봉과 실제로 받은 급여 차액만 해도 적지 않아요. 남인, 거기에 제가 유치한 거래처들, 제가 구축한 시스템들, 노무사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너 그걸 어디다가? 어머니, 저는 계산하기 싫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공평함을 깨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관계자 중 한 분, 오래된 거래처 대표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이사님,
요즘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안 되셔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수선한 것 같던데. 이번에 광주 현장 입찰 건 어떻게 됐어요? 재민 이사가 어제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다음에 정리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광주 입찰건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아무도 안 챙기면 놓쳐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근데 재민이가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수진아,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큰 시아주버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형님 되시는 분인데 서울에 사셨습니다. 수진아, 형수님이 얘기를 좀 전했어. 상황이 그렇게 됐구나. 네, 형님. 네가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봐도 많이 불합리하더라.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이렇게 방치하면 형님, 저는 방치한 게 아니에요. 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분도 없고 직함도 없는 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하면 그게 자원봉사예요. 저 이제 그 나이 아니잖아요. 형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기다려봐. 사흘 후였습니다. 형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랑 얘기했어. 아무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할 것 같아. 올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민이 오빠도 오는 거죠? 다 같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남편, 재민이, 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재민이가 걱정돼서 그랬어. 재민이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버지 회사라도 맡겨야 뭔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재민이 오빠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 회사에 제가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했지.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한 건지 아세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 수원 거래처 직접 찾아가서 관계 유지한 것도 수진이고, 재작년에 회사 적자 날 뻔한 거 수진이가 자금 재구성해서 막은 것도 수진이고, 저도 나중에 얘기 듣고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재민이에게 향했습니다. 저 사실 회사 운영할 자신 없어요. 이번에 수진 형수님 안 나오시고 나서 실감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거래처 이름도 헷갈리고 계약서 보면 무슨 말인지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배우면 되잖아. 어머니, 그리고 재민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 사실 빚이 있어요. 회사 대표 되면 그 회사 담보로 대출받아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민아, 방금 뭐라고 했어? 형, 미안해요. 전에 친구들이랑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한 3억 정도. 어머니가 천천히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민아, 너 그 생각으로 회사를 받으려고 한 거야? 아버지, 평생 일구신 회사를? 형, 그게 나가. 형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나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재민이가 머뭇거리다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재민이가 철이 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너한테도 너무 당연하게 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회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2달 동안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형님이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회사 지분을 공식적으로 재산정했습니다. 법무사를 불러 제가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산정받았습니다. 숫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료를 보시고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회사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분을 재정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30%를 갖고 남편과 저에게 40%, 재민이에게 30%, 단 재민이 지분은 빚 정리가 될 때까지 신탁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제가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공식 대표이사 직함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재민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대신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 회사 네가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회사 잘 되길 바라요. 아버지께서 일구신 거잖아요.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진작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꼭 먼저 서울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들도 제가 돌아오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원 거래처 대표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진 대표님 없으니까 영 다르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당연히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식의 말씀을 안 하세요. 가끔 회사에 들르시면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요즘 어때? 힘들지는 않아? 어머니, 괜찮아요. 그 짧은 대화가 8년 전과는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재민이는 빚 일부를 정리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어머니 집에 들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그게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편안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시어머니의 선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겠죠.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그냥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재민이가 지분을 받아서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겠죠. 회사는 무너졌을 거고 저는 그 뒤처리를 또 혼자 했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기로. 많은 분들이 참고 있다는 걸 압니다.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라는 말들 속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것에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당신의 기여에 가격을 매겨도 된다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 착각이 아니라고.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쌓이지만 견디는 것은 단단해집니다. 저는 8년을 참았고 그 끝에서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맞서는 용기, 멈추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기. 그것이 제가 그 선전포고에서 배운 것입니다.